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은요 조금 특별한 걸 해봤는데요. 자, 부자 공식에서 부동산 전쟁 최후의 승자는,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동산 전쟁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규제도 많고요. 지금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시장과 이 규제, 정부의 규제, 과연 어느 쪽이 승자가 될까?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정부의 메시지는 딱 하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은 오직 거주용으로만 사용해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 뭐로 본다? 투기를 보겠다. 자,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즉 거주용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사용가치만 이용을 하고, 사용가치로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는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집값, 이 사용가치만, 집이 정말 내가 사용하는 이런 사용가치만 있다면 집값은 항상 이 전세값과 집값은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사용가치, 집값 오르지도 않는데, 그렇죠? 사용가치만 가지고 있으면은 왜 전세값하고 매매값, 이 집값이 똑같아야지 왜 매매값만 더 전세값보다 항상 높으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사용가치만 있다면 전세값이 매매가, 집값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자산가치라는 겁니다. 사용가치 플러스 자산가치. 이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오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세로 살지 누가 집을 사겠어요? 똑같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집 오직 사용 목적. 그렇지 않고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자산 가치로서 집을 구입을 한다면 그건 투기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정부죠.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가 봐야 됩니다. 사실 집값은요, 투기꾼들의 놀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막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집값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끌어올려. 그러니까 엉뚱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이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투기꾼들이 20년 내내 그 투기 시장에서 판을 치고 집을 사들이고 하겠어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일부 수요가 들어가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예요? 대출 차단, DTI, LTV, DSR, 각종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시그널이에요?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대출 이렇게 많으니, 일으켜서 니네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집 사지 마.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세 인상, 얼마 전에 주택 공시가격 인상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얘 세금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집 팔아. 즉, 오래 가지고 있지 말란 얘기죠. 오래 가지고 있지 마. 집도 사지도 말고, 또 다주택자들은 집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못하게 지금 규제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건 뭐예요? 집을 쉽게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을 쉽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겠다. 집도 사지 말고, 집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공급 안 해주겠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른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1000명인데 공급이 2000세대가 들어온다, 집이. 그럼 1000개가 어떻게 돼요? 이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이
작은 데로 들어가야지 이익이 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수요가 작은데 공급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규제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예, 규제의 핵심. 서울이죠. 예, 서울이 가장 규제 대상의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그 서울에서도 강남권이죠. 규제. 그런데 이 서울은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세계 8위의 슈퍼도시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의 그 대도시 중에 8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8위의 대도시가 이 슈퍼도시가 서울인데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래되면은 집들이 오래되면 무조건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재개발과 재건축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거 부숴서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이란 도시는 각종 인프라, 뭐 교육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도시라서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 하죠. 예, 그런데 공급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집이 없으면. 그럼 기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 이 도시 정비 사업에서 도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재건축 재개발에서 새 집의 80%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약 80%. 거의 다 대부분의 물량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요. 주택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강남의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면은 강남에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연한도 줄여서 예를 들면은 연한도 줄여서 빨리빨리 새 집 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공급이 강남에 많아지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저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 생각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하지 마. 하지 말래요. 뭐를 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래. 도시 재생 사업. 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하거나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시 재생 사업은요.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즉 낡은 지역, 골목도 좁고 차도 못 들어가고 기반시설 안 돼 있어서 정말 엉망진창인 동네를 그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새 동네로 바꿔주는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살아라. 그 대신 각종 편의시설, 뭐 CCTV라든지 아니면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새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뭐 공영주차장, 마을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뭐 도서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담장에다가 이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하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는 빤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신문기사 나온 건데요. 작년 10월 달에 재개발 재건축 유일한 공급수단입니다.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서울 집값 급등불은 뉴타운 해제 7년. 7년 동안에 이게 지금 그 정비구역이 50% 이상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반이 넘게 해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아파트 공급이 20%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해제가 됐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해제시켰을까요? 뭐 때문에?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해제시킨 거예요. 근데 도시 재생 사업은 왜 이걸 자꾸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 10년, 20년, 30년 쭉 오래 살던 낡은 동네, 낙후된 동네에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와서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원주민 정착률이 25%도 안 된대요. 예, 평균적으로 25%.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이 쫓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가는 거죠. 예, 팔고 나가는 거죠. 쫓겨나간다는 인식을 정부에서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을 거기가 해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득, 이익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 원주민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주민이 재개발하면은 결국 쫓겨나가니까 그렇지 않고 안 쫓겨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네 그대로 머물게 하려면은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개발하면 안 되고 거기에 각종 좀 편의시설을 넣어주고 그냥 살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가꾸기 사업이에요. 그 동네를 마을 가꾸는 사업.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 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개발이 된 지역은 아파트들과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해서 엄청 좋아졌는데 이 길 하나 사이에요. 이 동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이 진행을 뭔가 추진을 했는데 이 동네는 해제가 됐고 이 동네는 추진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더라. 이 가격차도 심화되고 이 도시 재생 지역과 재개발 지역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점점 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이 점점 무너지고 이 격차만 점점 커지게 가는, 불균형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규제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규제의 효과로서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폭탄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폭탄이 뭐예요? 폭탄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급의 규제의 크기만큼 가격은 비례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어떤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작은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작게 오르고 큰 변화가 생기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탄력이 더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뭐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보고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2, 3년 내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많이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지만 24년 넘게끔 지금 이렇게 했지만 항상 사람들은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막상 자기가 뭔가 사볼까 뭔가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요, 생각을 안 해요. 어디가 도대체 공급 물량이 많은지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하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올해 공급 폭탄 터진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 공급 물량이 전체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데요, 어떤 지역은 작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우린 투자할 때 수요 공급의 원칙을 가지고 이 전체 시장의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만한 곳, 투자 가치가 있는 데에 공급 물량을 보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올해 공급 물량이 얼마만큼 쏟아질 것인가. 자, 수요 공급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잊어먹고 있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넣고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시 후에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